강원도 정선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이끼 낀 바위에서 개울물이 졸졸 흐르던 그곳엔 조용하고 작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아래쪽 비탈진 밭을 끼고 세워진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엔 26의 젊은 여자 순덕 씨와 갓 2돌을 지난 아이 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광부였습니다. 깊은 갱도 아래서 석탄을 캐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겨울 갱도가 무너졌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커녕 장례를 치르기에도 빠듯했던 그 집에 남은 건 갓난아이 하나와 텅 빈 창고 그리고 끝없는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밭일을 도와 품삯을 받았습니다. 저녁이면 도토리를 까고 밤에는 손바느질을 하며 몇 푼이라도 더 벌려 애썼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엄마가 설탕 조금 넣었어. 달달하지? 그녀는 자신은 늘 시래기국에 보리밥 한 숟가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이에겐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얹으려 했습니다. 장날이면 몇 달치 모은 동전을 쥐고 시장에 나가 중고 교복, 헌 책가방을 골랐고 겨울이면 담요 한 장을 덮고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순덕 씨는 새 양말 한 켤레를 사주었습니다. 이건 새 거야. 엄마가 진우한테 처음 사주는 양말이야. 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서 교실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는 마을에 내려오는 장학금 소식을 들은 순덕 씨가 읍내까지 가서 진우의 성적표를 손에 쥐고 읍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가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장학금 줄 수 있나요? 그녀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아이를 공부시키고 도시로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우는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등록금 일부는 장학금, 나머지는 순덕 씨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건 엄마가 너 태어난 해부터 모은 거야. 하루에 100원, 200원씩. 너 서울 가면 꼭 공부 잘해야 해.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밤이면 손등에 주먹만한 굳은 살이 잡히도록 일을 하고 낮이면 밭에서 물가에서 시장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진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진우의 무거운 짐이 될 줄은 그녀도 진우도 몰랐습니다. 이제 진우가 서울에서 삶을 시작하며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서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매연이 흩날리고 회색빛 빌딩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진우는 이제 도시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중견기업에서 그는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비록 크고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젊은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진우는 종종 어머니에게 전화해 안부를 전했고 가끔은 고향으로 내려가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
그러던 어느 겨울 순덕 씨가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읍내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눈을 쓸다 그만 미끄러졌고 손목이 골절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왔구나. 엄만 괜찮다. 걱정 말어. 그러나 그 얼굴은 왠지 더 늙어 있었고 기운이 빠져 보였습니다. 진우는 고민 끝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니다. 더는 시골에서 홀로 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어머니도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손가방 하나와 밑반찬 몇 가지. 그녀의 전 재산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참 크구나. 내 아버지랑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진우야 고맙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진우의 집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진우의 아내도 예의를 갖춰 모셨지만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습니다. 순덕 씨는 새벽 5시면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있는 야채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선 아침을 거르는 게 더 익숙한 부부였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낯설고 때로는 짜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아침은 간단히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순덕 씨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뭐라도 해야지.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빨래를 하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지만 점점 작은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는 깜빡해 타버리기도 하고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지만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장에 다녀올게. 곤드레 사야지. 그날은 토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자극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삶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프로젝트가 밀리고 있었고 대출 상환 날짜는 다가오고 아이 교육 문제로 아내와도 자주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태우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잠든 손주를 깨우고는 학교 갈 시간이다라며 옷을 입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진우가 퇴근하자마자 현관 앞에서 쓰러질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아내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왜 자꾸 이래요? 나도 힘들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더 조심할게. 그날 밤 순덕 씨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우가 힘든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녀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이제는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아버지 오셨어. 문 열어드려야지. 밖에서 기다리시잖아. 진우는 멍해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덕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나랑 얘기했는데 내 아버지 웃고 계셨는걸.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진우와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조차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어린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더러 밥상 차리라고 했어. 무섭게 말했어. 순덕 씨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에이, 할머닌 그런 말 안 해. 그날 밤 진우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그런데 아이도 있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 이젠 무섭기도 해.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던 중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서도 긴장을 해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머니는 놀란 듯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엄만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너 힘든 거 아니까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잘못한 거구나.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언가를 애써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날 밤 순덕 씨는 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첫 월급으로 사준 손목시계 영수증, 그리고 고된 농사일 끝에 적은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했지, 이 시계. 그녀는 손끝으로 영수증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 씨는 진우 몰래 시장에 다녀오려다 길을 잃었습니다. 혼자 집을 나섰고 수시간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진우는 어머니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곤드레 한 줌이 쥐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진우야, 장 보러 나왔는데 길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 미안하다. 그날 이후 진우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의 실적도 나빠졌고 상사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일도 자신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진우는 어머니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젠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 순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진우에게 말없이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고 아이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출근한 뒤 작은 손가방 하나를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손가방 하나, 낡은 스웨터, 그리고 지갑 안에 접어넣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 진우의 얼굴, 진우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힌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순덕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진우 참 착했는데 어릴 땐 나 없으면 잠도 못 잤었는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며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선지도 없이 그저 이제 그만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 하나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무렵 진우는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편지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삐뚤빼뚤 떨리는 손으로 쓰인 것이었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야, 밥 거르지 말고 며느리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엄마가 오히려 너한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어머니 못 보셨어요? 이 근처 어디쯤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주변 상가를 돌며 물었고 마트, 약국, 버스 정류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시골 양로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양로원은 도시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길을 따라 도착한 그곳엔 푸른 산을 등지고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에서 쓰러진 분을 보고 신고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진우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 노부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 주름진 뺨, 그리고 그 손엔 아직도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진우야. 순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누구요? 순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나는 이제 알았어. 제발 나 좀 기억해줘. 그러나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착한 사람이네요. 그 말에 진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양로원 밖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손엔 어머니가 남긴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30년 동안 농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모은 적금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3만 원, 어떤 달은 5천 원. 그렇게 모인 돈은 고작 330만 원 남짓. 하지만 진우에겐 세상의 그 어떤 금액보다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의 생애가, 사랑이,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사랑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언성이 높아져도, 도움이 되지 못해도 끝끝내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큰 사랑을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계신 부모님,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지도 모르니까요.